네, 정치구단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별명을 제가 좀 붙여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요즘 이 정치 시사에서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예, 정치 구단 천재라는 그렇죠. 별명이 정치 천재 예. 봉도사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아, 자법은 그냥 아니 갈수록 그냥 아니, 이게 타이틀이 심각해지고 떴어요, 있어요. 그게. 예.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화요일이죠.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뭐 국민 약탈, 부패한 이권 카르텔, 부패 완판 대한민국 이런 좀 강한 말을 써가면서 현 정권을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대목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확실하게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아마 제3지대에 머무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저는 제일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계속 쓰셨어요. 네. 마지막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특히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그 전에 보면 이제 탄핵 이후에 이 정권이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이권 카르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조차도 어떻게 보면 권력의 사유화에 또 표상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여기에 예. 대해서 이분도 굉장히 많이 분노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과 부패 카르텔을 극복해야 될 이런 어떤 큰 얘기를 저는 전달하고자 한 것 같아요. 예. 청와대나 여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3D, 4D까지는 아니어도 3D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시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식을 봐야 되고 그다음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묶였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표상되고 나타나는 걸 보면 시기적으로 본인이 원하던 시기는 아니었다. 기자회견 시기가요? 예, 그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준비되는데 저게 이제 급조됐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일단 쫓겼다. 그 쫓긴 거는 본인에 대해서 이제 비위나 비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출정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에 늪에 빠졌고 허우적거리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초조함이 좀 배어나온 것 같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한 언론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와 사업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없었다며 기막힌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윤 전 총장을 만나기 전 다른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형식이 윤봉길 기념관인데
느닷없이 이 독립군과 본인의 이미지를 좀 합치를 시키려 싱크로율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 이건 좀 언밸런스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메시지하고 시기하고 형식이 노리는 정치적 목표가 뭐냐? 지금 민주당이 가장 아파하고 이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여권의 후보와 그 야권의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과 싸우는 거 한 50%쯤 돼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가. 예. 그 아주 스테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그냥 정권 유지가 한 35에서 40쯤 나오고 그러니까 10%에서 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제 이 워딩을 보면 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강하니까 어디 메시지에다 눈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유명한 얘기가 스트롱 파워는 소프트 파워에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연하고 부드러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강하게 액센트를 줄 건 해야 되는데 딱 15분 보니까 UFC 3라운드 뛴 거거든요. 이따가 다시 이제 좀 자꾸만 저를 쳐다보면서 빨리 끝내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빨리 끝낼게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정 50%예요. 어젠 25% 정도 먹어갔습니다. 실패한 메시지죠. 그 지금 이제 뭐 시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6월 29일이잖아요. 전 그 시기에도 뭐 날짜에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2의 속이고 선언. 속이 6.29 선언인데 이제 노태우의 6.29 속이고 선언이 일종의 이제 민주화의 이제 시작, 민주화의 이제 어떤 완결이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완성은 멀었죠. 그리고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독립군 윤봉길 의사라는 그런 독립군의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보면 이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립운동의 정신 원래 근본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는 그 의미가 근본적인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있는데 그게 50%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권을 잡고 싶고 내가 여기서 봉황을 품고 싶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파퓰리즘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구도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시대를 읽어나가고 미래에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개개인의 컨텐츠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무척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나에게 지지율을 오는 분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든지 부패라고 한다든지 사유화라고 한다든지 약탈이라고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 공감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분들 심정하고도 싱크로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홍준표 유승민이 하는 얘기보다 윤석열이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현 시점을 현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분석해. 그럼 32% 지지자, 30% 초반대 지지하던 사람들 말고 여전히 여지가 20% 있잖아요. 이분들이 흘러가는데 두고 보세요. 이 컨벤션 효과 한 일주일 갑니다. 두 번째는 독재, 법치주의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 이걸 제일 많이 한 정치인이요.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요. 잘 보세요.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정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국정농단이라 그랬거든요. 1+1 정권이라 그랬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독재 정권이었다? 이런 표현 하나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독재의 맹아가 있고 독재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정무 감각도 정말 심각하게 이게 낙제점 수준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어떤 입당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라는 부분에서 어떤 정치 철학이 본인과 맞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다수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그 한일 관계에 관해서도 지금 굉장히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다. 그래서 이념 편향적인 어떤 죽창가를 부르다가 망쳤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두 대통령 사면에 관한 부분이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고 본인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다. 다수결 얘기는 맥락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자유라는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내용을 침해하는 다수결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총장으로 빙의해갖고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네. 지난 총선 때에서 국민의 민의는 거기에 있었지만 네. 지금 국민의 민의는 바뀐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이들이 독주하는데 이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거죠. 아무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대 윤석열, 최재형 안 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변명과 핑계가 다 있었어요. 검찰총장. 야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해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나가갖고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겠냐. 이제까지 그러한 울분과 분노가 있었던 검찰총장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감사원장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 최초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놓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 않은 지지율 올라가고 막 근데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면 과연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자리에서 저렇게 과연 야권으로 바로 정치에 가는 게 맞느냐. 여권으로 와도 안 됩니다. 야권으로 가도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이런 중립적 권한을 줬던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로 안 하는 거죠, 정치를. 그런데 가장 견제받지 않는 기소 편의주의가 뭡니까? 기소 독점주의가 뭡니까? 이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생태계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나와서 부패, 공정, 대한민국에 아마 집단으로 놓고 보면 불공정 여론조사에 보면요. 불공정 1위가 검찰일 겁니다. 뭔 검찰 출신 공정 얘기래요. 그런데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말씀하시지만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또 지위를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받으세요. 임명을 받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검찰총장이 사실은요,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감찰받고 징계 받아서 쫓겨나온 거에 찍어내기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셨고 문재인 정권이 주셨어요. 그러면요, 혹시 그쪽에 정권 잡더라도 찍어내기 안 하죠. 정치적 중립.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그분들도 국민적 지지율이 그렇게 안 높았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근데 국민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탓합니까? 어쩝니까? 사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론에 대해서 좀 언급할 부분 하나 해주시고 다음은 넘어갈게요. 그 다수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본 ABC가 틀렸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고 한일 관계는요. 우리가 이제 그 국뽕적 아젠다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불화수소 우리한테 수출 거부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 나면서 개인이 배상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에다가. 그런데 지금 아베 정부서부터 와갖고 일본의 극우화된 정부가 이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두들겨 패고 우린 맞은 거예요. 맞으면서 효과적으로 잘 방어해서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트럼프 밑에서 볼턴이 있으면서 자서전을 보잖아요. 그 자서전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미일 관계에서요.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 남북이 관계 개선을 하지 않도록 일본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문제 잘못 풀었다라고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 볼턴 자서전 봐야 돼요. 윤석열 총장의 얘기가 두 개가 종합적 모순이 나오는 게 한일 관계도 극단적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섰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더 선진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정치에 있어서 핵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에 대해서 미래가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공부를 잘못했어요. 뭐냐면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빵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넷플릭스, G, 구글 이게 세계적인 기술 대기업이거든요. 이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듣긴 들었어. 플랫폼 기업이 없다. 기술 대기업이 없다. 이거로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천박한 기준하고 뭔 대통령을 기술에 합니까? 대해서 미래가 없다가 아니고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요. 예.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어떤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저기요, 이현주 의원님. 그거는 확실히 이현주 의원님, 제가 그거는 한마디 일리가 있는 드릴게요. 얘기잖아요. 그 이번에 백신 허브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 만들 수 있는 생산 기술을 2, 3년 전서부터 투자했고 3조를 투자합니다. 이건 일본 애들도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이 3조 중에 R&D를 갖고 정부 돈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아니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계속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흔들어댔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건 삼더라도 의원님, 아주 이번에 바이오 기술 미래에 대해서는 기술 미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얼만큼 이 정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문재인 정권이 보면 바이오라든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막 의욕은 왕성해. 그런데 많이 뭐냐면 투자했어요, 한쪽에서 기업 정책들이 갈짓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갈짓자인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갈짓자 제가 소득주도 성장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한도 끝도 없어. 총론을 비판하는 아니 설득력이 그게 얼마나 없어요. 중요한 건데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유라는 가치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본인의 그 생각이 비슷하다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날 이후에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입당 시기나 뭐 지지율 추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출범 선언문에 모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이거 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좀 유의미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로 보아서는 당분간은 입당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예, 예. 네. 이분들 저분들 각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몇몇 분 전화해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영화 타짜 보셨죠? 오늘 그 입당에 대해서는 밑장 빼기 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입당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합니다. 3, 4개월 정도 내가 내 정치 근력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플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초조해지거든 이제 또. 전략적으로도 좋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싸우다가 결국 자기 지지율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당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서울시장을 자꾸 연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델에 자꾸 끼워넣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당보다는 후보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꼭 같은 구도로 가진 않는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의힘과 바깥에 있는 뭐 제3지대 내지는 어떤 바깥에 있는 제3의 후보들 사이에 나중에 각자 따로 간다? 그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완샷 경선을 저는 하게 될 거라고 예, 예. 생각을 하거든요. 당의 이 경계선을 예.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이렇게 오히려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밖으로 계속 넓히는 게 저는 더 나을 수도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견해가 틀린데요. 엑스파일로 뜨고 한번 보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녹록치가 않네. 이건 민주당의 검증의 강이 아니라 국힘 내부의 검증의 늪을 통과해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는 뭘까? 장밋빛 미래 내가 그리는 윤석열 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냐. 공정해야 된다? 그것도 안티죠. 이것도 반사체예요.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공정. 부패?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서 부패. 그러니까 하나의 발광체를 두고 그걸 반사하면서 자기 메시지를 갖고 갔는데 그럼 미래에 우리는 뭐로 갈 거냐.
왜냐하면 이 사람 출마 선언한 거거든요. 예. 이런 점이 부족한 게 불쌍한 윤석열. 달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불쌍한 윤석열. 불쏘시개로 한 인생 또 망치겠구나.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최재형. 나도 불쏘시개가 되지 말아야지. 아니, 시리 쓰시네. 아니 근데 예.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장모 1심 선고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후 선거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이 최 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정진석 의원의 전언은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예.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예. 자기 친인척이든 누구든 어떤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그렇게 정정을 예. 안 했다면 저는 굉장히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분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나 언행에 비춰 볼 때 예. 당연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부인한 거는 이미 기사는 열차는 떠나고 난 거예요. 그럼 국민들 뇌리 속에는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더 기억에 남아있죠. 예, 이거는 현실입니다. 본인이 억울해도. 근데 이게 유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29일 날 기자회견 하는데 아젠다가 뭡니까? 공정부패 정의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장모가 저렇게 유죄 나왔어? 그러면은 자기 가족의 저러한 비위 비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7월 2일 때문에 저는 빨리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는데, 선언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결과물이 무척 본인에겐 아픈 결과물로 예. 나왔다. 자, 공교롭게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날 이분도 짠하게 이제 국민 앞에 나타났는데 홍카콜라, 홍트럼프, 홍준표 의원인데요. 국민 심층면제 인덱스 분석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서 이쪽에 왼쪽을 보면 경제 성장이 제일 첫 화두가 되고, 그다음 정치 계획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념 갈등, 국민 문열 문제, 빈부격차 문제, 기타 이래 돼 있고. 주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란 얘기고,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념 갈등, 국민 분열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 의원이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선 주자로 좀 존재감을 키워가는 모습, 이것이 국내 입장에서 좀 득이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독이 될 걸로 보십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냐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자기 입이 아니라 인덱스라고 하는 그걸 저게 이제 아주 FGI하고 비슷한 심층 면접이 그런 6개월 동안 뭐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러고요? 그 나름대로 미래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다 나온 거예요, 저게. 그런데 왜 홍준표가 저걸 하면서 이 시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얘기했을까요? 예측을 한 거거든요. 예측을 한 거거든요. 당신은 과거에 가서 문재인 정부하고 마음껏 싸우세요. 나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느 사회로 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의 아젠다는 무엇으로 가겠냐고 하는 미래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너무 같은 시간에 하는 바람에 효과는 좀 뭐 언론의 관심이 일단은 윤 전 총장한테 먼저 많이 쏠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싱 경기하면 그 펀치 센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쓰러져 일어나면서 또 달겨들고 그래갖고 그 악바리 같은 정치적 근성이 뒤늦게 잔영으로 남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홍준표답게 한 거죠. 내가 지지율이 당신 지금 뭐 한 7분의 8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홍준표 살아있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래의 가치로 간다. 네. 완전 둘이 행보가 틀렸던 거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하신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경선이라는 것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쟁을 하는데 경쟁하는 사람들한테 경쟁을 좀 살살해라.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원희룡 생각을 지사가 합니다.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죠. 아니 물론 이렇게 그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살살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은 사활을 건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은 당연히 세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나 네. 이제 그 수위는 조금 이렇게 너무 도를 넘지 조정해야 된다.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마 이제 우리 당내 이제 지지율로 보면 가장 높은 분이시죠. 근데 이제 최근에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입당을 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자기 나름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 전략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뭐 윤 총장하고의 자기의 차별화 예.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무척 그 계획된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6월 29일 날 모든 카메라 스폿이 다 윤석열 총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홍준표 아니면 누가 과연 저렇게 할까? 자, 아젠다도 틀려요. 6월 29일 날 존재감은요. 윤석열 잡을 거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같은 시간대 때린 거예요. 보세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 안 하잖아요. 오늘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쳤으면 윤석열, 유승민 각이 섰을 거예요. 근데 역시 준표 형 멋있어요. 딱 그 타이밍에 윤석열한테 포인트 갈 때 야 나도 있어 그러면서 들이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없다 얘기는 이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긍정적으로 본인이 자기를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당 내에서 좀 너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과민하게 보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예. 범야권으로 봤을 때도 홍준표 의원의 이런 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요, 그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요, 미국이나 이렇게 이 정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의 그 경선을 보면 얼마나 격렬합니까? 이 치열하게 경선하는 것들을 보면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경선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윤석열과 뭐 그 대체제들 뭐 이런 그다음에 장 내에 이제 홍준표와 뭐 또 그 외의 예. 주자들 좀 그렇게 이제 재편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서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서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 때문에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 또 저성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한 어떤 평가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핵심이 저거죠. 공정과 성장.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이런 그 이념적 대립보다도 좀 실용적인. 예. 그래서 그 정책도 보게 되면 보수 쪽에서 의미 있는 정책을 성남시나 경기도 할 때 보면 보수 쪽에서 의미 있는 정책도 많이 그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야말로 성장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진영을 뛰어넘는 정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그 저런 문제에 또 1등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또
흙탕물 튀기고 좋아하고 고춧가루 잘 뿌린 국민의힘에서 이제 물어뜯고 씹어뜯고 그러겠죠.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여준 거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 논쟁에 있어서 내가 누가 붙어도 이기겠다. 라고 하는 걸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얘기 예. 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이제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제 지난 대선도 과거에 대한 이제 청산 이런 대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도 그 공정 성장하는데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 공정 성장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 이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고 기본소득에 대한 뭐 얘기들을 좀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그 논쟁이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번 대선에서 일반 대중들의 관심사가 되기는 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 바라보는 이제 곤혹스러운 측면이 이런 걸 거야 아마. 기본소득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본소득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2007년 이명박 4대강 효과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비판하면 결국 이재명 링에 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국민 재난기본소득 받은 분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별로 이 공감을 안 한다 그러는데 일단 국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평가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바닥경제 활동을 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지역과 일반 가구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놓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 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 계속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이재명 링에서 싸우죠. 보수와 진보가 각자 출발점은 틀리지만 결론 종착점이 같은 아젠다가 경제에서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그래서 와서 싸우려면 싸워봐라.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이드 되어 있는 4명, 5명 후보 이외에 6등으로 안착할 후보가 누구겠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보면은 이재명 있죠. 이낙연 그 후보 들어갈 거고 정세균, 이광재가 단일화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한 분이 단일화하면서 들어갈 거고 추미애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거고 여기에 박용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예상을 하죠. 그렇게 5명이 메이드 되고 그럼 나머지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중에 누가 들어갈 거냐 하는데 지금 잔잔한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게 최문순 지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 비주얼이 강점이면서 꽤 재밌게 상황을 풀어가요. 예. 그리고 항상 또 스마일 취 아니에요, 거기도. 예. 근데 이제 정세균 스마일과 최문순 스마일이 조금 틀려요. 아마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최문순 지사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최문순 지사의 반란, 그다음에 추미애의 성장, 박용진의 대역전. 그런 드라마가 숨어 있다. 예. 지난번에 경선룰 갈등 조정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 당내 부동산 문제의 어떤 뭐 해결도 그렇고요. 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상호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내가 왜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우 의원한테. 나가라면 나가지 왜 말이 많냐. 그러면 형 나가는 거 바라는 거야? 그래서 탈당해서 열린민주당으로 와라.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마. 그때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지금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커질 그 이벤트는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당에 그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마무리를 못 하시면 국민의힘의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한 힘들죠. 25명, 30명 나오겠죠? 글쎄요. 저는 두 몇 명 배는 나올 나올지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두 배는. 네. 자, 저희 시사토크 알고리즘에서 가장 원하는 이제 대선 후보는 정치의 독을 좀 빼주는 그런 후보인데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정치의 독은 윤석열 총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안 나와요. 예. 짜잔. 예.